트럼프가 1인당 100만 달러를 주가지고 그린란드 주민들을 매수하겠다. 그러면 미국 의료보험 체제에 들어가면 수술 한두 번 하고 그 돈 다 날라가는 거 아니냐. 알래스카 매입에 대해서 그 당시 미국 여론 되게 안 좋았습니다. 쓸모없는 땅에 대해서 우리 큰 돈을 쓰냐 했는데 나중에는 그 반대가 됐죠. 엄청난 투자. 모스크바라든가 그 러시아 동부 지방에서 워싱턴이나 뉴욕을 향해서 핵미사일을 발사할 때 직선거리가 모두 다 이제 저 그린란드를 통과합니다. 또한 이 그린란드를 그냥 통과만 하는 게 아니라 트럼프가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다가 마크롱 대통령이 보낸 문자를 공개했어요. 그린란드 문제에 대해서는 당신이 무엇을 하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그러면서 우리 함께 훌륭한 힘들 그린란드 말고 다른 걸 하자. 이번 시위로 3,117명이 숨졌다. 군경과 시민은 2,427명이다. 그러면서 이제 모두 미국과 이스라엘 탓이라고 돌렸고요. 1월이 그러니까 시위 초반에는 시위대 공격시 구출한다. 시민들을 공격하지 말라. 이렇게 좀 세게 나갔다가 1월 13일에는 시위가 계속되는데 미국이 도움을 줄 것이다. 하메네이에 대해서 비난은 계속하지만 그렇다 해가지고 내일 당장 이란을 폭격할 것이다. 전쟁을 할 것이다. 이런 말은 입 밖에 절대 대고 있지 않습니다. 김민석 이철재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기자님,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연일 덴마크령인 그린란드에 대해서 영토를 가져가겠다고 장난식이나 기행 정도가 아니라 진심으로 영토를 뺏어가겠다는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왜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가져가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이제 현재 진행형 이슈고 매일매일 또 새로운 일이 발생하고 그래서 어찌 하나 숨 가쁠 정도인데요. 일단 우려했던 파국은 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 시간으로 지금 이제 저희가 이 녹화하고 있는 22일 현재 오후 기준으로 본다면은 스위스 다보스에서 세계 경제 포럼이 열리지 않습니까? WEF, 다보스 포럼이라고 하죠.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참석했어요. 참석하면서 이제 21일 현지 시간으로 자신이 운영한 트루스 소셜에다가 이제 글을 남깁니다. 뭐라고 남기냐면은, 마르크 리터 나토 사무총장과 생산적인 회담을 했는데, 그린란드와 사실상 북극적 전체에 관한 미래 협상의 틀을 마련했다. 트럼프가 뭐 군사력도 사용하겠다, 뭐 이렇게 배제하지 않겠다 이랬는데, 한 발짝 물러난 거죠. 이 해결책이 실현된다면 미국과 모든 나토국 회원국이 매우 훌륭한 것이 될 것이고, 그러면서 이 같은 합의에 따라서 2월 1일부터 부과할 예정했던 관세를 시행하지 않겠다. 파국을 면했죠. 저희가 아시다시피 17일 현지 시간으로 트럼프는 그린란드의 병력을 파견했던 유럽의 8개 국가에 대해서 그린란드 매입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월부터 10%의 추가 관세를 물리겠다고 엄포를 했죠. 6월부터는 그거를 계속 25% 늘리겠다고 하고, 근데 이제 8개 국가가 뭐 덴마크, 그린란드의 종족이 덴마크도 있지만 영국, 프랑스, 독일 이 세 나라가 있는데 이 세 나라는 미국 핵심 동맹국이자 또 나토의 핵심적인 국가죠. 그래서 사실 이런 트럼프의 조처들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를 와해하는 그리고 뿌리부터 흔들리는 이런 행동이라고 많이 비판도 했는데 일단 다들 한숨을 쉬었습니다. 트럼프가 거론했던 군사 옵션은 안 할 것이고 그것도 관세도 안 하고. 근데 얼마나 이제 사태가 그린란드에서는 뭐 식량을 비축하라 이런 또 지시도 있었다고 그랬죠. 그린란드뿐만 아니라 미국 내부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많은데 일단 그린란드에서도 사실 돈 주고 자기들을 사겠다 이런 거에 굉장히 불만 있는 것도 뿐만 아니라 뭐라고 하나 요런 인터뷰들을 하면 참 재밌는 웃기지만 웃을 수 없는 일들을 많았는데 트럼프가 1인당 100만 달러를 주가지고 그린란드 주민들을 매수하겠다. 그렇죠. 최대죠. 최대. 이야기를 하니까 그린란드 주민들이 그러면 미국 의료보험 체제에 들어가면 수술 한두 번 하고 그 돈 다 날라가는 거 아니냐. 자신들은 의무교육이라든가 이런 거 복지가 잘 돼 있는데 덴마크는 또 보험적인 복지국가거든요. 그런 게 현지 반응이 있고 미국 내부에서 사실 트럼프에 대해서 여전히 이해를 못 해가지고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 많습니다. 조지 프리미들만이라고 미국에서 유명한 군사 전략가 스트래포의 피터 자이안의 스승이죠. 더 넥스트 디케이드라든가 100년 후 이런 걸 만든 아주 유명한 군사학자자 미래학자인데 지정학을 많이 연구했던 사람. 맞습니다. 이분이 페이스북에 뭐라고 썼냐면 자신은 지금까지 트럼프가 이상한 행동을 해도 이것은 많은 계획이 있고 그 뒤에 숨겨진 여러 가지 계산과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써왔는데 솔직히 고백한다. 미국이 그린란드를 가지려고 한다는 이 뉴스에 대해서 어떠한 전략적인 계산이라든가 정치적인 내용, 그 계산적인
내용이 전혀 알 수가 없어서 자신은 해석하는 것을 포기했다. 이렇게 써버려가지고 지금 이제 학계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물론 저는 이 말이 사실 반은 농담, 반은 진담이라 생각하는데 트럼프가 물론 계획이 없이 말할 수도 있지만 그 트럼프의 이런 파급력인 발언, 미국 국민들한테 인기를 얻은 발언은 결국 전략적으로 큰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미국에 영향을 줄 건 확실한 것이죠. 트럼프가 스트루스 소셜에 AI로 합성한 그림을 하나 올렸는데요. 보면은 그린란드에 대형 성조 깃발을 꽂았는데 그걸 보면 또 베네수엘라랑 캐나다는 또 미국 영토로 표시가 됐단 말입니다. 이런 걸 올려가지고 또 국제사회가 되게 눈살을 찌푸리고 있는데 미국이 그린란드를 노린 거는 트럼프가 처음이 아닙니다. 이게 미국의 역사에 보면은 미국과 그린란드는 되게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일단 1867년에 미국이 알래스카를 매입했죠.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를 매입했을 때 여기 알래스카를 매입했죠. 그 당시에 윌리엄 스워드 미 국무부 장관이 매입 과정을 주도했는데 그때 알래스카 매입에 대해서 그 당시 미국 여론 되게 안 좋았습니다. 쓸모없는 땅에 대해서 우리 큰 돈을 쓰냐 했는데 나중에는 그 반대됐죠. 엄청난 투자. 여기 석유도 있지 않습니까? 석유도 있죠. 가스도 있죠. 근데 돈 주고 살 때는 그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스워드 당시 미 국무장관이 덴마크에다가 그린란드와 아이슬란드를 달라. 우리한테 팔라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린란드 아이슬란드를 팔아라.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국이 본격적으로 참전하고 난 다음에 덴마크, 그린란드의 종주국인 덴마크가 나치 독일을 점령해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이 그린란드를 군사적으로 점령했습니다. 왜냐면은 미국에서부터 특히 동맹국 영국으로 북극 항로를 통해서 물자를 끊임없이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북극 항로에 어디가 있습니까? 그린란드가 있죠. 그쵸. 예, 그래서 그린란드 점령했는데 그 당시에 그린란드에 먼저 몰래 침투했던 또 독일군과 전투도 있었다는 이런 소규모 전사도 있고요.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미국은 이제 덴마크에다가 1억 달러어치 금괴를 줄 테니 그린란드를 미국에 팔라 이렇게 제안까지 했습니다. 결국 근데 덴마크를 거부했죠. 거부하면서 덴마크는 나토의 동맹국인데 나토의 동맹국이 동시에 또 미국과 1951년 또 개별적인 군사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린란드에 미군이 주둔할 수 있는 옛날에는 툴레라고 했고 지금은 피투피크라고 하죠. 피투피크 기지는 현재 100명이 주둔되어 있는 미군 기지인데 노라드 그러니까 북미 방공사령부에 통합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이쪽에 소유권을 확보한 미군 기지인데 여기에서 러시아에서 나오는 핵미사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시할 수 있는 것이죠. 요 지금 지도를 보면 잘 모르시겠지만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아까 다른 지도 있었죠. 예. 예, 요거를 보면 이해가 가는데 모스크바라든가 그 러시아 동부 지방에서 워싱턴이나 뉴욕을 향해서 핵미사일을 발사할 때 직선거리가 모두 다 이제 저 그린란드를 통과합니다. 또한 이 그린란드를 그냥 통과만 하는 게 아니라 탄도미사일이라 해서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속도랑 가속도를 해서 엄청 올라갔다가 최고 정점에 다다른 그때부터 하강하면서 속도를 내는데 네. 저 그린란드 상공이 딱 정확하게 중간이기 때문에 핵미사일의 고도는 최고 고도, 속도가 0이 되는 지점이 다 저기 몰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격하거나 미사일 방어, 안보를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이런 것들이 지금 이야기되고 있고 요 위에도 중요한 것이 바로 GUIK, 교크 라인이라고 합니다. 아이슬란드, 영국, 그린란드를 사이에 바다가 있습니다. 예, 거기에 아이슬란드죠. 예, 아이슬란드 이렇게 올라가 사선으로 올라가면 이렇게. 예, 아이슬란드, 그린란드, 영국을 잇는 선을 하나 근데 요게 그냥 선이 아니라 미국 해군이 러시아 해군을 감시하기 위해서 잠수함 감시망선을 깔아놓은 게 이 구크 라인입니다. 여기가 지금 러시아니까 이쪽에서 요렇게 들어오는 걸 요 선으로 이렇게 막는다. 예, 맞습니다. 바다를. 그 선이 단순한 선이 아니라 음파 탐지기가 있어가지고 잠수함들이 미국을 공격하기 위해서 넘어오면 그걸 바로 알 수 있는 약간의 경고막 이 역할을 하는 것도 이제 그린란드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린란드, 아이슬란드, 영국, UK에서 GIUK라는데 네. 저 라인에 왜 깔아놨냐면 러시아 그 당시 소련, 옛 소련의 SLBM을 쓴 전략 잠수함들이 나와서 미국을 향해 쏠 경우에는 저 라인을 통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했고 그다음 반대로 저 라인은 미국과 유럽을 잇는 또 항로의 또 중심지이기 때문에 그린란드는 지정학적 위치를 봐서 트럼프가 이번에 NSS 그러니까 국가전략서에서 25에서 서반구에 대해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웨스턴 헤미스피어. 그린란드는 서반구의 현관과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관이 중요하잖아요. 도둑놈들이 올 때도 현관을 타고 물론 뭐 항문을 타고 들어가는 산타 할아버지처럼 벽난로를 타고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현관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 미국에서 놓칠 수 없다. 이런 게 있고 둘째 이유는 북극 항로입니다. 이제 지구 온난화 때문에 그 북극에 있는 얼음들이 녹으면서 북극 항로가 사실 여름에만 살짝 열리거나 아니면 여름에 열려도 쇠빙선을 항상 동반하고 가야 되는데 쇠빙선이 없이 열릴 수 있을 정도 통행할 수 정도로 뚫려 있기 때문에 북극 항로가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수에즈 운하나 물라카협이 왜 중요합니까? 그 주요 그러니까 통행량이 많아서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아시아에서 유럽을 잇는 백길이 글로 가는 게 제일 좋기 때문에 제일 빠르기 때문인데 북극 항로라면은 우리 그 돌아서 가는 거지 그냥
그냥 직선으로 바로 가는 겁니다.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갈 때 시간도 단축되고 거리도 단축되기 때문에 해상 안보와 물류라는 정점에서 북극 항로를 미국이 반드시 잡아야겠다. 그런데 계속 러시아와 중국이 찝쩍거리고 있으니까 계속 이제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가져야겠다 해서 두 가지를 내세웠는데 하나는 맥심이 얘기했죠. 골든돔. 네. 그러니까 미국을 방어할 수 있는 미사일 방어에서 핵심적인 위치이기 때문에 골든돔 때문에 그린란드에 필요하다. 둘째, 러시아와 중국이 그린란드와 북극에 너무 찝쩍거린다. 그래서 근데 덴마크랑 유럽이 이걸 막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항상 내세웠는데 미국은 전형적인 해상 국가지 않습니까? 해상 패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 전 세계를 패권을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린란드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그리고 서반구의 현관이고 이 두 가지가 있고 셋째가 자원입니다. 자원. 그린란드에 무슨 되게 자원이 많죠. 그린란드에는 우라늄, 아연, 철광 등 약 10억 톤 정도의 광물 자원이 있을 뿐만 아니라 히토류 매장량이 세계 25%를 보유하고 있다는데 물론 여기서 히토류라는 건 사실 엄청 뭐 몇 톤의 크기에서 이제 몇 그램 정도 뽑아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매장량이 뭐 어디든 뭐 베네수엘라에 가도 히토류가 많다, 뭐 일본에도 히토류가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 현재 인간의 손이 닿지 않아서 자원 개발이 풍부하거나 이게 있는 것들이 많다. 왜냐하면 저 그린란드에는 사람이 사는 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북극 항로에서 광물적인 자원이 많은 거는 또 북미 지역에서 또 수송이 빠르기 때문에 자원 채굴이라든가 그 관리에 또 이점이 있다. 여기다 사실 또 정치적 이유를 또 저는 이제 많이 들었는데 요 이슈에 대해서 이제 미국 본사에 있는 이제 선배님들이나 아니면 이제 친구들이랑 이야기했을 때 트럼프 야망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이 좀 약간 작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무슨 말이냐? 알래스카 이야기를 이철재 기자님이 말씀하셨는데 잘 생각해보면 그 미국의 영토 확장은 알래스카 끝입니다. 1867년 이후에 미국이 영토 확장을 한 번도 안 했는데 약 140년 이상 만에 처음으로 영토 확장을 한 대통령이 트럼프가 된다. 러시모산의 그 건국의 5대 영웅들처럼 자신도 영원히 미국 역사에 남는 거대하고 위대한 지도자가 되고 싶어 한다. 이 욕망과 목표가 분명하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런 의미를 잘 모르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가볍게 느끼거나 아니면 트럼프가 약간 순간순간의 지위라든가 인기, 선거를 노린다고 하는데 사실 그거보다 더 큰 국부가 되고 싶은 이런 것도 그 미국 시장 입장에서는 이것도 반드시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그 명예욕도 있겠지만 지금 기자님들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북극 항로의 경제적인 필요성, 많은 자원, 그리고 군사 정치적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는 핵심 요지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덴마크가 소유한 상태에서 미군이 지금 좀 주둔하는 형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트럼프가 지금 노리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다보스에서 열렸을 때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협약을 맺으면 영구히 forever라는 얘기를 강조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CNN이나 이런 뉴스를 보니까 영구 조차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유권은 덴마크에 있지만 그러니까 그 땅에 대한 범형식적인 종주권은 덴마크에겠지만 그 땅을 사실상 점유하면서 이용하는 권한은 미국에 있는데 이거는 영구히 가져오고 싶어하는 게 트럼프의 속내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원래 뉴욕에서 부동산 시행업자였지 않습니까? 디벨로퍼였기 때문에 국가의 운영과 개인 사업과 지금 헷갈리지 않나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골든돔 이야기가 여기서 또 나오는데 일단 P2P 기지는 사실 현재도 확장 계획이 있어서 22만 제곱미터에서 10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확장을 한다고 하는데 트럼프가 최근에 무슨 말을 했냐면 요 그린란드 이야기했을 때 1월 14일 날 SNS에서 그린란드 없이는 골든돔이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고 덴마크의 골든돔 건설 허용만 해주면 괜찮다 이런 식으로 약간 오락가락 하는데 핵심은 골든돔과 그린란드 영유권을 이렇게 항상 연결 지어요.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이제 캐나다가 요새 미국 말을 안 듣고 중국과 친하게 하니까 야 골든돔을 만들면 캐나다도 보호를 해주고 캐나다도 보호를 받는다면 그린란드가 미국의 통제하에 있어야 된다 이런데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일단 기술적으로 지금 말씀하셨듯이 제가 앞서 말했듯이 러시아 핵미사일이 지나가는 중요한 통로인 것도 맞고 P2P 기지가 전 세계에서 제일 북쪽에 있는 초대형 레이더 기지예요. 그 북위 76도에 있기 때문에 골든돔이라든가 위성의 데이터 링크로 사용하기 입지 조건이 매우 좋다고 합니다. 다만
골든돔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미사일 디펜스, 미사일 방어는 주로 지상에서 요격 미사일을 발사하는 건데 골든돔은 2029년까지 우주 기반에서 그 미사일 방어를 한다. 그래서 이제 지상 레이더와는 큰 상관은 없죠. 네, 미사일을 요격하는 것도 그다음에 탐지하는 것도 위성으로 해서 뭐 스타링크를 개조하든 아니면 뭐 우주 정관에다가 핵미사일을 넣든 이런 것들을 하는데 사실 말씀한 대로 미사일을 그런 건 다 우주 중심 계획인데 뜬금없이 땅을 연기해 지은 거는 솔직히 말하면 어느 정도는 좀 갖다 붙인 거다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1부 마지막 질문 하나 여쭤볼게요. 북극 항로 결국에는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형태로든 이 소유권을 직접 땅을 얻든지 아니면 임차를 하든지 가져가게 되지 않을까라고 힘의 논리로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 경우에 우리나라 입장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어떤 수익을 볼 수 있다거나 혹은 북극 항로 개척에서 배가 많이 피어서 조선업이 이득이 된다거나 뭔가 우리나라하고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생길 수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네. 네, 당연히 있고 일단 히토류, 미국의 히토류, 그린란드의 히토류는 중히토류입니다. 경히토류는 전 세계에 그래도 많이 퍼져 있는데 중히토류가 있는 국가는 중국과 미얀마, 그린란드 이 세 곳에 집중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희귀한 땅 중에서도 진짜 희귀한 히토류. 히토류가 그린란드 진짜 히토류. 미국이 이 공급망 재편을 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히토류 때문에 쩔쩔매고 있는데 네. 그린란드 히토류를 확보하게 될 경우는 미국의 동맹은 우리한테도 충분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고 미국이 그린란드를 개발할 때 우리 기업이 또 참여할 수도 있고 또 북극 항로가 확실하게 열리고 미국이 그 북극 항로를 지어질 경우에는 북극과 그린란드를 주변으로 해서 세빙선이나 아니면 LNG 운반선 같은 것들이 더 많이 다닐 텐데 그러면은 지금 LNG 운반선 1위 국가가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의 우리 자랑선 조선업체들 아닙니까?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또 큰 수주의 증가를 볼 수가 있고요. 한국으로도 봐서는 유럽에 이제 수출을 많이 했는데 그린란드 북극 항로가 열릴 경우에는 물류비가 많이 줄어듭니다. 항상 뭐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에 가서 말씀하시는 거 있죠. 북극 항로가 열리면 어디가 수혜를 입는다? 부산입니다. 부산. 예. 글로벌 해양 물류 네트워크에서 부산이 차지하는 위치가 있는데 북극 항로로 갈 때 어떤 출발점이라든지 환적지로서 아주 최상의 위치를 갖기 때문에 이런 좋은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또 부정적인 효과가 있는데 부정적인 효과를 또 이제 제가 하면 일단 그린란드의 기지를 일단 가지고 있는 데서 영구 임대를 하다가 통째로 갖는다. 이게 사실 주한미군 리스크도 있어요. 사실 평택 미군 기지를 미군이 소유하고 싶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한미 정상회담 때는 사실 그때 이야기 한번 나왔다가 유야만 넘어갔지만 사실 트럼프는 모든 해외에 있는 미군 기지를 다 자신의 미국 영토로 삼고 싶어요. 이게 한국에 영향이 있는 거 하나랑 트럼프가 유럽과의 협상을 평화적으로 진행해가지고 나토 체제가 붕괴되지 않고 이 그린란드를 얻는다면 문제가 안 되겠는데 만약에 나토 체제가 붕괴되는 걸 원한다 이 결과로 나온다면 사실 한국한테는 이 불안감이 있는 거죠. 물론 나토는 우리나라의 동맹이라든가 우리나라에 속한 건 아니지만 미국이 보장하는 집단 안보 체제가 무너졌다는 것은 한미 동맹한테도 영향이 갈 수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그리고 유럽이 앞으로 어떻게 할지 이 그린란드를 뺏었을 때 이제 극단적인 상황이 가정을 하게 된다면 미국과 유럽이 분리했을 때 우리한테는 리스크가 하나 있습니다. 독일이 리스크예요. 우리가 사실 부품이라든가 수출 이런 데에서 지금 미국, 중국 다음으로 의존을 한 게 다 독일인데 독일이 만약에 이번 사건에 뭐 나토의 유럽편에 들어가지고 미국과 연관을 끊거나 이랬을 때는 공급망 리스크, 미국과 EU의 무역 전쟁을 걱정해야 되는데 다행히 현재까지는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유럽이 뭐 그렇게 뭐 일전에 분사하거나 이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걱정되는 부분보다는 그래도 좀 기대되는 부분이 많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린란드에 대해서 일부에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지금 유럽의 대응을 보면 오늘 마침 다보스 포럼에서 지금 뭔가 협상적으로 좀 더 유화적인 것 같지만 지금까지 나온 기사로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부과하겠다 2월 1일부터 밝혔고 유예하겠다고 얘기했죠. 오늘 기자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거에 대응해서 유럽에서는 유럽 각군에서 프랑스, 스웨덴, 노르웨이, 영국에서 군대를 실제로 파병을 해서 미국군이 오면 전쟁하겠다 나토군끼리 이렇게 얘기까지 했었고 이 와중에 독일군은 24시간 만에도 철수를 했고 이탈리아 멜로니 총리는 군대를 파견하는 건 무의미하다. 그것은 이탈리아 일이 아니다. 유럽 내에서도 굉장히 분열이 심각하고 동시에 미국과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그런 결의가 보이는데 지금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직접적으로 미국과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메시지는 내지 않았고요. 북극권의 방어를 위해서 나토군의 협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새로 8개 국가만의 훈련을 벌이겠다. 근데 실제적으로 전력
전력을 보낸 나라도 별로 없고 다 이제 연락 자원계 파괴는 그 수준에 그쳤습니다. 상징적인 수준이죠. 물론 그 시급한 덴마크는 상당히 전력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외신에 올라온 사진들 보니까 추운 날씨에도 열심히 밖에서 야지에서 훈련하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고생이 많은 것 같은데 물론 지금 이 순간에도 150마일 휴전선을 지키느라 고생하신 우리 국군 장병 여러분의 노고는 잃지 않고 있습니다. 박수 한번 치고 싶습니다. 하여튼 이제 유럽이 일단 분열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은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트럼프와 되게 친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트럼프가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다가 마크롱 대통령이 보낸 문자를 공개했어요. 그린란드 문제에 대해서는 당신이 무엇을 하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그러면서 우리 함께 훌륭한 행동, 그린란드 말고 다른 걸 하자. 예를 들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이런 거를 아니면 이란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자 이렇게 꼬드겼습니다. 다보스 끝나고 난 다음에 프랑스 파리에서 유럽의 7개국 과 함께 자기가 이제 긴급 회동을 했는데 너도 와라 초청했는데 트럼프가 질을 했죠. 안 간다고 그랬죠. 예, 안 간다고 하면서 트럼프가 유럽 다보스에서 그 수많은 유럽에 있는 청중들 앞에서 유럽 사람들 긁었습니다. 유럽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지 않다. 미국은 아주 강대국이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대하다.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없었더라면 니들 지금 독일말 썼을 것이다. 일본어는 조금 할 수도 있을 거. 뭐 이렇게 아주 확실하게 긁어버렸죠. 유럽에서 각국의 수반들이 욱했죠. 그 마크롱은 세계 곳곳에서 다시 제국주의적 야망이 고개를 들고 있다고 벨기에 총리는 대서양 시대가 진정으로 끝나게 된 괴물이 될지 아닐지는 트럼프가 결정하지 이렇게 또 대받아쳤죠. 그린란드 갈등의 당사자인 덴마크는 이번에 다보스 포럼에 안 나왔습니다. 빠졌고요. 유럽이 미국의 강자에 대해서 분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은 나름대로 이 힘을 합하자 이렇게 보여주는 모습이 뭐가 있냐면 트럼프가 이제 가자지구 제거를 위한다고 해서 평화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또 골때리인데 이게 이제 결국은 유엔을 대체할 목적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평화위원회를 가입하려면은 게스트가 아니면은 연구 회원을 하려면은 가입비를 내야 됩니다. 10억 달러 나야 돼요? 돈이 그래서 60여 개국에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트럼프가. 네. 그런데 한국도 당연히 포함됐고요. 여기에 참가하겠다 의사를 밝힌다라는 이제 가자지구의 당사자인 이스라엘이 주변에 사우디아라비아, 튀르키예, 이집트 주요 이슬람과 국가가 있고 트럼프와 친한 헝가리와 아르헨티나가 있습니다. 또 어디 있겠습니까? 러시아도 있어요. 러시아는 심지어 이번에 다보스 포럼에서 트럼프의 그린란드 매입에 대해서 되게 찬성했었죠. 잘한 일에다가 또 부추겼죠. 그 대부분 보면은 중동 국가, 이슬람 국가 아니면 권위주의 국가들이지만 오케이를 했고요. 프랑스,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한때 미국의 푸들이라고 놀림받았던 영국도 평화 이 위원회에 참석하지 않겠다. 트럼프가 당연히 열받았죠. 트럼프의 친구인 마크롱마저 또 반대를 하니까 빠진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와인과 샴페인에 200% 관세를 때릴 거야. 이렇게까지 얘기했죠. 여기에서 조금만 더 이제 왜 이렇게 했는지 제가 보충 설명하자면 트럼프는 단순히 유엔을 대체하고 싶을 뿐만 아니라 이 새로운 위원회를 통해서 자기가 영구 집권까지는 아니더라도 대통령 끝나고 할 거리를 찾으려고 하는 게 있어요. 맞습니다. 규정을 찾아보면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주재해가지고 이걸 창설하는데 의장의 임기는 의장이 하고 싶을 때까지, 후계자는 의장이 임명한 사람. 자기 혼자 다 해먹겠다는. 프랑크의 그 플러스로 10억 달러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냥 10억 달러가 아니라 유엔의 경우에는 의결권이 이제 상임이사국과 비상임이사국으로 나눠져 있고 1대1, 그러니까 뭐 가나든 대한민국이든 한 표인데 안전보장이사회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사회 구성은 이 기구에 돈을 내는 수량에 따라서 결정을 하겠다. 돈을 딴 나라보다 뭐 딴 나라는 10억 달러 내는데 20억 달러 내면 표가 2배. 주주총회네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까지 가입했다는 건 미국이 개입해가지고 여기 이제 평화유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하는 건 사실이지만 유럽 입장에서 이게 되면 무슨 뜻이냐? 돈 주고 유럽 자체를 러시아에 팔 수도 있다는 분위기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영국이 빠진 것에 대한 이유가 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영국은 웬만하면 미국 말을 들어주는 친미 국가 중에 친미 국가인데 러시아 문제에 있어서는 트럼프가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가자지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설립되고 있지만 이게 잘 해결되면 우크라이나 지금 러시아 전쟁 작년만 해도 언제 종전이 나나요? 평화협상되나 물어보는데 아직도 안 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전쟁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러시아 주도로 이 러시아가 원하는 휴전이 나올까 이 걱정하는 것이 매우 유럽이 큽니다. 그럼 그 돈을 내면은 의장국인 미국, 정확히 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소유가 회장으로 있는 영구 집권 가능한 그 협회의 돈인 거잖아요. 네. 그게 어디 뭐 공적인 돈이 아닌 거잖아요. 미국 대통령이 의장이 아니야. 트럼프가 의장이라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그만두고 나도 그 의장직은 계속됩니다. 그럼 그거는 사조직인 거네요. 쉽게 말하면. 깡패죠. 미국 대통령이 하면서 뭔가 공적으로 이렇게 권한을 부여하기라 그냥 내가 만드는 모임에 돈을 내라. 그리고 돈을 많이 내면 표를 많이 주겠다. 근데 지금 미국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지금 뭐 저 같은 사람은 당연히 무시하겠지만 미국 대통령이 그 얘기를 하니까 지금 이제 듣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요게 대해서 이 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황당한 이야기 들릴 수 있지만 사실 미국 시민 그러니까 미국 유권자 입장에서는 이게 좀 솔깃한 이야기라고 해요. 다들 아시다시피 뉴욕에 유엔 본부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제일 돈을 많이 내는데도 미국의 의사라든가 막 정권이 바뀌었을 때 뭐 정책을 바꾸고 이런데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유엔을 뭐 미국에서 쫓아내야 된다는 의견도 많고 반 유엔 정서가 생각보다 미국 내에서 크다고 합니다. 민주당을 초월한 부분도 있다고 해요. 자기들이 뭐 세계 경찰 로드사한테 도와주지도 딴지만 걸고 이런다면서 요것 때문에 사실 이게 미국 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솔깃한 바람입니다. 준 돈만큼 이렇게 안 준다면 우리 원하는 대로 세계를 이렇게 조절할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럼 이게 근데 아까 얘기해 주실 때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안 들면 미국 좀 유럽의 와인이나 술 같은 거에다 관세를 또 200% 부과한다고 했잖아요. 유럽은 사실 미국이랑 관세 전쟁하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 부과한다면 이게 미중 패권 전쟁 중국을 견제한다고 하면서 집권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동맹국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될 거 보십니까? 미국도 너무 오래된 나라라서 생긴 문제가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데 법률적으로 섹션 302, 슈퍼 302조 말고도 뭐 섹션 338, 뭐 비상사태 선언 시 무제한 관세 이런 옛날에 대통령들이 만들어놓은 법들이 많아서 사실 법적으로 트럼프가 관세를 내고 싶으면 낸다. 이게 법적 근거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법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러면 유럽은 거기에 대해서 반박할 게 없냐? WTO 기준으로 해서 해외국 대우 위반으로 보복 제소가 가능한데 미국은 WTO도 나가고 싶어요. 근데 여기에서 러트닉 상무장관이 아까 잠시 말한 그 다보스 포럼에서 좀 의미심장한 말을 했는데 결국에는 유럽 때리기의 그 배경에도 중국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다보스 포럼에서 러트닉 장관이 좀 약간 막말을 하다가 야유를 들었는데 무슨 말이냐면 석탄으로 돌아가야 된다. 재생에너지, 환경에너지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왜? 중국 때문에. 중국이 태양광, 풍력, 전기자동차에 관련해서 산업도 발전하고 이렇게 했는데 유럽이 중국에서 나온 태양광이라든가 풍력파들 이런 것들을 많이 사가지고 중국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위기가 생기고 유럽이 결국에는 중국을 도와줘서 중국이 이렇게 커진 거 아니냐. 얘네들이 친환경 이야기를 하니까 친환경에 강한 중국이 세지는 거 아니냐. 라는 것을 이제는 옛날에는 이거 좀 숨겼는데 이제는 거의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유럽 입장에서는 사실 자신들의 목적은 사실 군사적으로 목적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에 대한 걱정이 많은 상태에서 중국의 태양광 기술이나 풍력 발전 기술, 전기자동차 기술을 완전히 외면할 수는 없거든요. 특히 독일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요즘 독일 차는 중국 차라고 하고 중국 그렇죠. 독일 자동차 회사들이 거의 다 중국에 인수되거나 아니면 중국과 협력 관계가 된 다음에 중국의 전기자동차 기술 의존하고 뭐 태양광도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 견제의 일환으로 유럽을 압박하는 걸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이게 참 중국 견제, 러시아 견제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모양은 동맹국들과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럼 결국에는 기자님 유럽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대항할 힘이. 그럼 결국에는 이게 어떻게 해결될 거라고? 지금 미국 내부에서도 이 트럼프의 전행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고요. 특히 같은 공화당 내부에서도 트럼프가 유럽의 주요 동맹국들을 압박하는 모습에 대해서 비판하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소수이고요. 미국의 대다수의 국민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예. 찬성 반대가 아니라 관심 자체가. 트위터가 이제 여론조사 업체 입소스에 의뢰해서 최근에 14일에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 국민 중에서 그린란드 영토 취득 찬성하는 의견이 17%에 불과합니다. 굉장히 낮네요. 예, 반대는 47%. 이거 이제 모르겠다. 무응답은 36%. 물론 이제 그 정치적 성향과 관련이 있습니다. 공화당 지지자의 40%가 찬성을 했고요. 민주당 지지자는 2%만이 찬성했습니다. 정치적인 견해 차이는 있지만은 그린란드 병합에 군사력을 동원하는데 찬성하느냐는 이거는 상관없이 반대가 압도적이었습니다. 71%. 군사력을 동원해서도 그린란드를 병합해야 된다는 4%밖에 없습니다. 찬성은.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지금 고물가고 여러 가지 이민 문제 때문에 지금 이제 미국 내부적으로 시끄럽지 않습니까? 국내 이슈에 지금 매몰돼 있어서 미국 대부분의 미국 국민들은 관심이 없지만은 그래도 이게 트럼프의 어떤 전행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그렇게 반기지 않는 여론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 미국의 이제 트럼프가 제일 싫어하는 게 딥스테이트, 원래는 디이스태블리시먼트라고 하죠. 제도권을 되게 싫어하는데 이 제도권에서 아직까지 트럼프에 대한 반대가 심하고 계속 이제 트럼프 마음대로 하는 듯하면서 관세 문제도 계속 이제 제동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무엇보다 트럼프는 트럼프 자신도 모를 겁니다. 어디 쓸지 모르고 그냥 이슈와 이슈 사이로 이렇게 뭐 갑자기 180도로 돌거나 톡톡 튕겨가기 때문에 이 그린란드 이슈가 얼마나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르겠고 그러나 유럽에서는 트럼프는 이게 하나의 여러 가지 관심 사항 중에 하나가 그린란드고
뭐 이런 상황이지만 유럽에서는 이게 생존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유럽은 되게 이제 모렐 같은 국가들 조직이 EU나 나토 같은 게 모렐 같은 조직이고 사실 유럽 국가끼리의 단결력은 그렇게 결합력은 결속력은 크지 않습니다. 끈끈하진 않은데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유럽 내부에 어떤 독자적인 힘을 키우겠다는 여론이 높아질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가 하나의 이제 시발점이 됐으니까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유럽 나름대로의 그래서 이번에 이제 영국과 프랑스와 같이 핵 억제력을 같이 더 키운다는 논의도 있었고 유럽이 결국 미국의 힘에 기댈 수 있는 건 결국 이제 러시아부터 지켜줄 수 있는 핵이거든요. 네. 그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독자적 억제력을 키우고 그다음에 이 경제 규모를 좀 더 높이면은 유럽도 독자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빨리 될 것인가, 얼마나 잘 될 것인가 별개의 문제지만 하여튼 그런 논의는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고 분명히 트럼프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거고 주의 깊게 보겠죠. 보면서 자기가 이거 계속 해도 되나, 해도 되나, 스톱해야 되나 그 고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제동장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각자 도생은 시제가 됐으니까 저는 또 좀 걱정되는 게 트럼프가 그린란드로 싸운 것 말고 이제 캐나다랑 싸우는 문제도 있거든요. 캐나다가 지금 미국 침공을 걱정한가 뭐 이런 소리 하니까 그렇죠. 시진핑이 캐나다에 방문한 다음에 캐나다에 엄청난 선물을 줬어요. 요 사례가 잘 먹히면 또 이게 유럽이 이런 걸 배우면 우리 입장에서는 좀 불편한 관계가 돼서 그렇죠. 사실 그게 걱정입니다. 미국과 캐나다는 1960년대까지 가상적국이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진짜요? 예. 서로 본격 작전 계획이 작전 계획이 있었습니다. 서로 상대방을 침공하거나 아니면 상대방 침공할 때 방어할 수 있는 작전 계획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모르지만 우리가 잘 생각을 안 하고 있지만 미국이 독립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캐나다를 한번 침공한 적이 있습니다. 야, 근데 지금 그게 재현될 수 있다. 이게 결국에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서방권, 미국, 뭐 유럽 다 우리나라의 주요한 동맹국은 6.25 파병 국가인데 지금 미국과 유럽이 이렇게 분열한다면 범서방 세계의 이론이 우리나라의 어떤 운신의 폭도 굉장히 좁아지는 거 아닌가 걱정이 들거든요. 우리 대한민국 앞으로 어떻게 이 시대를 헤쳐나가야 할까요? 그게 이제 사실 그렇게 큰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없고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like-minded, 그러니까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끼리 다자 연합을 많이 하자. 같은 시장 경제와 민주주의 체제를 가진 가까운 나라는 이제 호주가 있고요. 호주, 뉴질랜드, 일본도 얘기하고 그러면서 유럽 EU와 나토의 국가들과 같이 연대를 더 강화하고 EU나 나토처럼 한꺼번에 붙는 게 아니라 일단 이제 소다자 체제라고 하죠. 한국과 호주가 엮든 뭐 한국이랑 뭐 영국이랑 엮든 이렇게 해서 소다자를 계속 여러 개 해가지고 연결망을 단단하게 촘촘하게 해서 결국 단단하게 만들자 이런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하고요. 결국은 뭐 미국이 저라면 사실 방법이 없는데 11월 중간선거에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길 바라야죠. 정원수 떠놓고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그 기자님이 말씀하신 걸 좀 더 쉽게 풀었었으면 사실 건건히 대응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조심해야 되는지 얘기 좀 생각이 필요해요. 가령 가자지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참여를 할 때 우리가 이제 중동만 신경 써야 되는 게 아니라 뭐 트럼프가 주도를 해가지고 우리가 들어가면 유럽이 좀 화를 내고 우리가 안 들어가면 미국이 화를 내고 이런 게 많거든요. 다만 우리가 공통의 나라별로 공통의 관심사라든가 성향이 비슷한 나라들끼리 각계 협력을 하는 게 가능하고 실제로 이제 저는 괜찮게 보는 게 이탈리아가 이제 얼마 전에 정상회담을 한국에 와가지고 갔는데 이탈리아 총리 딸이 블랙핑크 좋아한다면서요.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공원봉. 네, 근데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라도 이탈리아가 아까 전에 말했듯이 뭐 미국과 그렇게 각을 지지도 않고 그렇다 해서 프랑스, 독일과 뭐 엄청나게 갈등을 벌이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우리가 한국이랑 이탈리아가 좀 더 협력을 하는 게 있거나 이런 개별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되 한국은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까지 사실 중립은 정부의 그 정치적 입장에 관계없이 잘 지켜왔습니다. 우리나라 잘한 게 의외로 중립이에요. 특정 정치적 입장을 가진 게 아니라 그 우리가 살아남기 위한 생존 본능 이런 게 있거든요. 요거를 앞으로도 잘 키워나가면서 조심조심 살아는 판을 걷듯 결정을 해야 되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폴란드도 또 이번에 그 재밌는 게 트럼프를 이런 전행에 그렇게까지 반응을 하고 있지 않아요. 이것도 좀 주목해야 될 점입니다. 좋습니다. 이 외교력이 정말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기자님, 이란의 시위가 정부군의 강력한 진압과 설득에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시위 상황은 어떤가요? 시작부터 이야기를 하면 12월 28일에 리아라가 84% 하루 만에 폭락한 게 이제 그 도화선이 돼서 식품 인플레도 지금 고통받고 있던 이란 시민들이 안 그래도 대학생 중심으로 시위가 있다가 그랜드 바자르라고 하는 테헤란의 전통적인 그러니까 보수 지지하는 상인들에 의해 시작된 시위가 대격의 도시에서 진행이 되고 최대 규모로 시위 참가자가 550만
몇천만 명까지 있었는데 현재는 거의 다 그러니까 22일 기준으로는 거의 다 진압이 된 것 같아요. 그 인터넷 차단이 1월 8일 이후 계속되고 있고 통음도 계속되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조금씩 나온 영상 보면 아주 이란 자체가 조용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그 하메이니가 공개적으로 수천 명의 시민들이 죽었고 이게 다 미국 탓이라고 했는데 하메네이가 수천 명이 죽었다 하면 최소 뒤에서 이야기하겠지만 몇만 명이 죽었을 수도 있고 사살이 너무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결국 다시 숨은 게 아닌가 싶은 게 현재 상황입니다. 이란 시위 사망자가 2만 명, 부상자 포함 무려 33만 명이라고 신문 기사가 있었는데 기관총 난사, 조준 사격과 가혹한 폭행, 고문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그 사망자 수 2만 명 그분은 이제 18일 영국의 더 타임스 보도고요. 그 더 타임스가 현지 의사들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그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21일 이란 국영방송이 보도를 했는데 이번 시위로 3,117명이 숨졌다. 군경과 시민은 2,427명이다. 3,117명에서 2,427명을 빼면 나머지는 뭐냐? 그것도 얘기를 안 하고요.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된다 이런 것도 없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란 당국이 공식적으로 밝힌 시위자 사망 구체적으로 수치 나온 게 이번 처음이었고요. 그리고 로이터 통신은 이번 시위로 보안요원 그러니까 군경은 한 500명 정도가 숨졌고 쿠르드인들이 많이 사는 이런 북서부가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왔다 보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인권운동가 통신 HRANA에 따르면은 17일 현재 기준으로 3,308명이 사망했다. 체포는 24,000명이 넘는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알리 하메네이는 소셜 X에서 수천 명이 사망했다. 3살 여자 어린이도 희생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모두 미국과 이스라엘 탓이라고 돌렸고요. 이번에 이제 이렇게 사망자 많이 나온 거는 뭐 그만큼 이란 당국이 강경하게 진압해서 그래서 5.18 광주 민주항쟁과 이견하는 이런 또 의견들이 많은데 저격수들이 조준 사격을 했고요. 그 일부 군경은 약검까지 했고 중기관총을 동원했다고 하고 또 이제 장갑 차량도 동원이 됐고요. 보도에 따르면은 저격수가 이제 저격을 할 때 시위대의 헤드샷 머리를 이랬다고 하면서 이란 여성의 시체가 발견됐는데 뒤통수에 총격이 난 거 보니까 이거는 즉결 처형을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의 시신도 많이 있고 또 혹자에 따르면 숨이 붙어 있는데도 확인 사살하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나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또 이제 가장 따끈따끈한 뉴스는 이란 인권 기록센터라는 그 단체에서 이란 현지에서 받은 정보에 따르면은 한 남성이 시위 도중에 외출을 하다가 실종이 됐는데 가족들이 엄청 찾아다녔는데 이 남성이 테헤란 거주하는 시민이었거든요. 근데 테헤란 인근의 카흐리자크라는 위성 도시에서 시체 더미에 자기 아들을 그 남성을 찾았는데 이 시체 더미에 시체백 속에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숨죽여서 숨어 있었다고 하네요. 이렇게 했는데 그 시체 더미가 많이 있었다. 이런 또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분 간신히 목숨을 건도했네요. 실제로 이분 같은 경우가 아주 운이 좋지만 실제로 이 학살 같은 경우 어느 게 있었냐면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중환자들을 전부 다 시위대로 판단해서 병원에 들이닥쳐서 이제 사살하거나 환자들을 이런 것도 있었고 시민군이라든가 진압군들이 자기 가족들이 그 죽은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이제 시체를 가져가려면 아주 고가의 그러니까 일한 사람들이 내기 힘들 정도의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천만 원 가까운 이런 돈으로 시체 매장비를 청구하는 걸 강요했습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희생자의 숫자를 줄이기 위하고 실종을 처리하기 위한 거. 뭐 그다음에 이란의 그 정부군이라든가 아니면 민병대들이 좀 부패가 겹쳐졌다고 하고 고문도 있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란은 북한보다는 마음대로 여행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이해를 하지 못하지만 과거부터 정치범들을 수천 명 비밀리에 사살한 다음에 묻고 이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주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큰 사상자가 있는 가운데 결국엔 하메네이가 직접 이렇게 하라고 승인한 거잖아요. 그렇죠. 진압하라고. 예. 보도에 따르면 하메네이가 직접 발포 명령을 내렸던. 발포 명령도 내렸는데 이란 경찰이 최근 발표에 따르면 반정부 시위대에 최후 통첩을 했다고 합니다. 3일 내에 자수를 하지 않으면 엄벌하겠다고 밝혔는데 2026년 1월 19일이니까 지금 녹화하는 22일 시점에서 이제 최후 통첩 기간이 지난 거거든요. 자수를 하지 않고 계속 시위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일단 자수하면 관용적으로 대우해주겠다. 이렇게 이란 경찰청장이 국영 TV 앞에서 발표를 했고요. 마스드 페제시키의 대통령이라고 이제 개혁파인데 이 양반이 국회의장이랑 그다음에 대법원장 같이 공동 성명을 내고 협력을 하라. 생계와 경제 문제라. 그러나 테러 사건을 선동한 사람들은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 또 경고를 또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 자수를 했는데 못 믿은 게 이란이 이제 대표적인 사형 집행 국가인데 그것도 공개 사용을 합니다. 저도 지금 사진을 봤는데 크레인에다가 사람 매달라 가지고 교수형을 집행하는데 저 미성년자 가리지 않고 사형을 집행하는 국가로 악명 높은데
했는데 자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란 당국의 그 태도를 봐서 관용 베풀까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엔 인권 최고 대표가 뭐냐면은 이란이 지난해 1,500명을 사용을 했는데 처형을 국가적 위협 수단을 사용하고 있다.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 경고를 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질 것 같다는 트럼프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한다고 하는데 개입을 결국 안 했지 않습니까? 내남에서 그러면서 트럼프는 자기 때문에 800명이 사형에 당하는 거 막았다 이렇게 자랑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트럼프의 관심사는 여기 왔다 갔다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튀어다니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란에 대한 관심이 끊어지는 이 순간 대규모 사형이 집행되지 않을까 저는 계속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자님 그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시위대를 공격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공언을 했었잖아요, 김민석 기자님. 예. 근데 미국이 특별히 움직임을 뭐 보인 게 있습니까? 결론적으로는 호개령 정도만 있고 지금 현재 뚜렷한 군사적 행동은 나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단 발언부터 정리하면 1월 2일 그러니까 시위 초반에는 시위대 공격식 구출한다. 락앤로드. 그러니까 공격을 준비해라 이라는 니들이 시민들을 공격하지 말라 이렇게 좀 세게 나갔다가 1월 13일에는 시위가 계속되는데 미국이 도움을 줄 것이다. 1월 18일에는 이란의 지도부, 종교 지도부 말고 정치 지도부가 교체돼서 하메네이가 새 지도부를 뽑을 것이고 하메네이에 대해서 비난은 계속하지만 그렇다 해가지고 내일 당장 이란을 폭격할 것이다. 전쟁을 할 것이다. 이런 말은 입 밖에 절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군사적 자산을 보면 지금 현재 요 아라비아만 요쪽에 미군의 기지들, 카타르, 바레인, 쿠웨이트, 그 다음에 두바이라든가 이런 쪽에 있고 그 기지들에 있는 민간인에 대한 소개 명령 이렇게 내려졌습니다. 이란의 그 보복 공격을 대비하기 위해서 F-15 스트라이크 이글 12대가 요르단에서 지금 전개돼가지고 유사시에 이란을 공격하거나 하는 요런 IS 공격 지금 현재 투입되고 있고 미국의 항모전단 아브라함 링컨 항모전단이 지금 말라카 해협 통과해가지고 아마 이 페르시아만에 다시 들어올 것 같아. 그래서 무력 시위까지는 할 수 있는데 정말 어떤 것을 공격을 하겠나? 요건 좀 애매한 상황입니다. 지금 군사 전문가들이 해외에서 이야기하는 걸로는 핵시설을 다시 공격하거나 아니면 이란의 혁명수비대 본부 공습, 미사일 발사대 타격, 사이버 심리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 어떤 것도 미국이 단순 공습을 한다 해서 그 이란의 그 하메이니 정부를 무너뜨릴 수는 없고 물론 공격을 안 하는 게 하는 것보다는 이란 시민들에 대해서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이란이 미국에 공격당하면 그래 시대 니놈들은 다 미국의 매수된 첩자들이다 간첩들이다 이러면서 탄압을 더 계속할 수 있고 내부의 그 보수파들의 결집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말을 까먹은 것도 있지만 사실 미국이 나서면 나설수록 이게 또 어려워지는 부분도 어쩔 수 없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처음에는 이란에 개입을 할 것이다, 군사적 행동을 할 것이다 장담을 했지만은 백악관에서 국무장관과 국방장관도 주요 참모진을 불러 회의를 했는데 다들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를 해서 결국 이렇게 하면은 전쟁이 커질 것 같고 이란 정권 교체까지 이르지 못할 것이다. 그런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말에 혹해서 결국 이렇게 좀 주저하지 않은가. 늘 그렇지 않습니까? 타코, 트럼프 always chicken out. 그러니까 뭔가 하려면 결국은 쫄아가지고 못한다. 그 또 타코의 전형적인 유형이 아닌가. 그래서 이란의 많은 이번에 시위에 참가 이란의 많은 시민들이 트럼프가 우리 배신했다. 이런 이렇게 그런 배신감을 느꼈다는 또 영국의 더 가디안 보도도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이란에 제가 지형도로 바꿨는데 그 아프가니스탄 그다음에 이라크 10년 동안 테러의 전쟁에서 미국의 병력들이 얼마나 많이 희생을 당했는지 트럼프는 잘 알고 있고 항상 비판을 많이 해왔거든요. 게임에 보면 배틀필드 4라든가 이런 유명한 FPS 게임에서 이란에 그 미국이 들어가는 상황이 나오는데 그게 결코 쉽게 처리가 되지 않아요. 지형을 보시면 산악 지형이 많고 국토가 너무 넓은 데다가 대도시들이 분산돼 있어서 각 도시마다 이제 미국이 점령해야 되시 필요한 군사력이 너무 많아서 현실적으로 군사 점령이 불가능합니다. 이 상황에서 공습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역할이 제한적이라 할 수 있어서 이란 시민들 입장에서는 좀 안타까운 상황이죠. 이게 이스라엘이 또 있지 않습니까? 이란에? 그렇죠. 근처에. 미국 군사력이나 힘만으로 안 된다면 이스라엘은 지금 이란의 핵 능력을 제거하는 데 진심이니까 이스라엘과 함께 전면적인 공습이나 시민군을 지원하는 혹은 시민군을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이란의 핵능력과 정치 지도부를 보복하는 그런 형태의 공격이 될 수도 있을까요? 트럼프가 군사 작전 명령을 내릴 때 소를 잡았고 만류했던 사람이 이스라엘의 네타냐후입니다. 진짜요? 예, 네타냐후가 하긴 해야 되는데 지금 아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이 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물론 이번 이참에 이란을 확실하게 손봐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유탄이 이스라엘에 틀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은 잠깐
잠깐 쉬자. 음.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또 이러한 사태가 좀 더 발전이 되면 다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두 분 응답책방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힘에 의한 평화라는 것은 사실 우리 모든 나라들이 지향하는 말고 힘없이는 평화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국제정세 사회가 너무 다들의 이기주의, 그 다음에 자신 이익만 있기 때문에 좀 혼란스러운 건 사실이고, 우리 웅달책방 시청자 여러분들 이런 냉혹한 국제사회의 질서를 잘 파악하시면서 앞으로 경제라든가 판단에 좀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날씨가 너무 춥습니다. 이 녹화를 하러 걸어오면서도 지금 귀가 찢겨나갈 정도로 바람이 세고 추위가 되게 심했는데, 이 엄동설안에도 아까도 말씀했지만 국토방위에 여념이 없는 우리 국군 장병 여러분 화이팅이고요. 예, 정말 무사히 건강히 복무 마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